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출국해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1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 경제사절단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을 꾸려왔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나스가 프로젝트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미 투자 기업 총수 위주로 꾸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중심으로 논의가 예고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함께 동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와 목동 출입국 사무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신규 공공주택 부지로 추가 개발합니다. 새로 발굴한 국유지와 기존 부지의 개발 속도를 높여서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 건가요?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된 청사 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3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약 1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가 청년주택으로 400호, 광명세무서 200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0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오늘 발표한 1만 5천 호 외에 추가 발굴도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만 호는요? 발표만 하고 지지부진했던 곳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전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발표한 공공주택 2만 호에 대해 2035년까지 조기 공급을 추진하는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용산 유수지 개발 300호는 2031년 준공 예정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로 복합청사 50호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계획했지만 사업성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향후 범정부 차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 연금 총액이 담보로 잡힌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내년부터 주택연금액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그 초과분만큼 주금공의 손실로 처리됐는데요. 이를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주금공이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금공이 해당 채권을 은행에서 양수받아 와서 직접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조달금리에 가상금리까지 더한 금리보다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주금공의 손실이 축소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리모형 재설계도 추진하고 있는 주금공의 대위변제 예상액까지 줄어들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을 하게 될 주택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현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금공이 아끼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약 18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7만 8,316명 중에서 총 연금액이 담보주택 시세를 이미 넘긴 경우는 119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금 총액은 271억 원으로 시세 합계인 244억 원보다 27억 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냥 두면 대위 변제액이 566억 원 정도인데 주금공이 대출 이자율 2%에 보증료율 0%로 양수를 해올 경우 대위 변제액이 127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를 현재 주택연금 총 가입자 10만 9,948명으로 환산하면 주금공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179억 원에 달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최근 DL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와 연관된 DL건설의 관계자들이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DL건설 대표이사도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정민 최고 안전 책임자를 비롯한 임원진과 현장 소장 등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강 대표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DL건설과 또 모회사인 DLENC의 공사 현장이 모두 멈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DL건설은 현장 40여 곳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DL건설은 각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멈추겠다고 밝혔고 현재 재개된 곳은 없습니다. DLENC도 전국 80여 개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DLENC는 안전 점검을 마친 곳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의 경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듯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재해로 병원을 찾았지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5년간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주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로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일단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최근 5년 반 동안 3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재 피해를 입고도 건보로 치료받은 건수는 23만 6천여 건, 연평균 4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 46억 원에 육박한 이후 점점 늘면서 최근 3년 사이 매년 6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원에 달한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A씨가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3천만 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건보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중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 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건보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산재라고 생각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보공단 연구 결과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금액은 연간 최소 277억 원에서 최대 3,2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말까지만 갚으면 연체했더라도 그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설립될 배드뱅크를 통해 빚탕감을 받는 이들까지 더하면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437만 명에 달하는데요.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우선 정부의 신용사면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324만 명입니다.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다음 달 30일 연체 기록이 일괄 삭제되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1년 동안 남아있고 신용평가사엔 최대 5년간 공유돼 연체 이력이 있으면 대출금리나 한도, 카드 이용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금융 불이익을 없앤다는 겁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이 시행일인 다음 달 말부터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체자에 대한 채무 특혜가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미 코로나 이후 두 차례의 신용 회복이 이루어졌던 점에서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13만 명에 대해 채무 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수혜 대상은 올해에만 모두 43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연체를 최종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최상위 효율 등급이 매겨진 가전제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제품군마다 정해진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과 시행일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매 순이 아닌 신청 선착순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일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의 가전을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국민에게 가전제품 구매 금액의 10%를 1인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건데요. 특히 구매일자 순이 아닌 신청 순으로 돈이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구매 인정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인데요. 환급 신청기간은 내일부터로 2,6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 순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제품별로 적용 기준 시행일과 최고 등급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가전제품이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 신청 대상인데 최고 등급이 2등급으로 정해진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20일부터 신청순으로 환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산업부는 이달 내로 휴대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앱 신청에 대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매년 8월 14일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광복절 연휴와 맞물린 택배 없는 날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14일이 연휴 이전이라서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휴일을 정한 만큼 택배 쉬는 날이 제각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업체마다 쉬는 날이 언제인 건가요? 네, 대한통운과 CJ 현지는 오는 14일과 광복절인 15일 이틀 동안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 냉장식품은 내일부터 접수를 받지 않고요. 나머지 식품은 13일까지 접수된 건 배송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단계별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4일 이후 접수된 택배의 경우 두 회사는 주 7일 배송을 도입한 만큼 16일인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재개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와 로제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쉬는데요. 이들 업체는 일요일 배송은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배송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우체국 택배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쉽니다. 쿠팡이나 컬리 같은 주요 이커머스들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 자체 배송인 로켓 배송 상품은 연휴에도 정상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30%가 돌아가면서 휴무하는 만큼 배송이 전면 쉬는 날은 없습니다. SH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운영하는 만큼 연휴 중에도 정상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택배의 경우 택배사에 위탁하는 택배물은 각 택배사 휴무에 따라 처리되지만 편의점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연휴에도 접수와 배송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운영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법정으로 간 면세업계와 인천공항 사이의 임대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은 막대한 위약금을 내더라도 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재입찰을 하면 인천공항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일단 면세점들은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공항 임대료가 너무 높아 버티기 힘들다며 2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에도 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을 변경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다며 임대료를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의뢰로 3일 회계법원이 내놓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두 면세점이 철수해 인천공항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임대료가 현재보다 40% 낮아질 것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의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감정 결과로 공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양측의 조정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면세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지난 2023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2차를 따낼 당시 임대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게 발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고정 임대료를 받던 방식이었지만 변경 이후 여객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여행객은 늘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신라면세점은 163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23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에만 각각 매달 300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8년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에서 현직 부사장의 1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어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이 서희건설의 횡령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희건설이 어제 오후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걸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직 부사장 A씨입니다. A씨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크게 늘려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42억 원 정도만 늘렸어야 하는데 실제 늘어난 금액은 385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 대가로 13억 7,5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이런 혐의로 A씨와 함께 주택조합장 B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은 특검 수사에 또 이번 횡령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받으면서 악재가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희건설은 이번 횡령 사건 발생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등을 따져본 후 상장 폐지도 가능합니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도 높은데요.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맞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 조치를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시간을 더 두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파국은 면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관세 휴전의 종료 시한은 현지 시간 오는 11월 10일 0시 1분까지인데요.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양국의 무역협상 공동성명 내용을 공개하며 연장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45곳에 90일간 가하던 제재의 효력을 조금 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미중 관세 전쟁은 일단 11월까지는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들이 직접 만나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중국에 AI 칩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이른바 통행세를 내게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AMD 등의 중국 수출 허가를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에 처음에는 중국에서 거두는 매출의 20%를 정부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이 신제품인 블랙웰에 비하면 오래됐고 이미 중국이 갖고 있다며 젠슨왕 CEO가 사실상 낡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웰 수출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능을 30%에서 50% 낮춘다면 수출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H20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14조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에서 차입한 규모는 11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많았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 곳에 비해 거둔 세금이 부족한 경우가 잦았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지난달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갚았고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봇 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7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신청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습니다.